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은 미학 수업입니다. 지난 주말 강변을 찾아가던 도중에 전망 좋은 도서관에 잠시 들러 잽싸게 낚아챈 책입니다. 강변에 엎드려 표지를 넘기는데 책이 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학 수업에 집중하는 착한 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학 수업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미학은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예측 불가였기에 더 설렜습니다. 책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식견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술교양서라고 언급된 이 책은 예술작품 46편을 소개합니다. 저자의 해석이 곁들여 있으니 예술작품 감상법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문광훈입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바쁜 사람으로 읽혀졌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버타는 한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소임에 충실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는 조선 정조시대 전후를 살았던 홍대연의 인물 산수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나 강물이나 산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한 생애가 어찌 버드나무보다 오래 갈 것이고 강이나 산보다 더 유장할 것인가. 어림없다. 사람은 기막힐 만큼 짧고도 부박한 삶을 산다. 저자에게는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범생 티가 풍깁니다. 저자를 모범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예술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이라는 동반자가 필요했을 듯 싶습니다. 저자는 모범생답게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데에도 예술만한 게 없다는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학문적 꿈은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예술을 통해 예술의 경험 속에서 추적하고 탐색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행히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즐겨 읽은 탓에 또 그림을 보며 명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취미의 하나였고 음악은 변함없는 벗이었으므로 그 시간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시를 읽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이 몸의 느낌을 통해 삶을 변형하려고 한다. 심리적 경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심리적 경험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스스로 고양되지 않는다면 예술은 왜 필요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어디다 쓸 것인가. 미학 수업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마치 철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미학은 삶을 삶답게 느끼고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삶을 마침내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살게 한다. 예술은 각 개인의 자발성을 북돋아 준다. 예술의 경험은 제 스스로 기꺼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유쾌한 일이 된다. 삶의 자발적 구성, 바로 여기에 미학 수업의 목표가 있다. 미학 수업이라는 책은 저의 수준 낮음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그저 저의 얕은 수준에 걸맞은 책을 꿀맛처럼 여기며 살아온 나날들을 들여다보게 해주었습니다. 저자가 미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다면 저는 겨우 생계를 위한 일상을 살아내는 사이사이에 단지 가벼운 책 읽기를 즐겼을 따름이었습니다. 저자가 미학 수업에서 거론하는 작품들과 이론들은 저에게 낯선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제가 인류 천재들의 고매한 의식과 사유에 가닿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주눅들지가 않았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놀이터가 각각 다를 뿐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천재도 존재도 저마다 살아가는 터전에서 적응하는 생명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마 이런 당돌한 생각이 든 것은 비지식인이지만 생명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곳은 면소재지에 위치한 마당이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할 때면 폰을 네이버나 유튜브와 연결해 지식인의 강연과 토론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상한 담론을 끊임없이 주고받지만 항상 명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났습니다. 지식인들은 아, 저렇게들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이지 그들이 마냥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지나가는 이웃 어르신들을 마당에서 맞아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마당은 온라인을 통해 저명한 지식인들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순박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르신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들려주시면 새겨들어지는 것은 새겨듣습니다. 온라인 지식인들의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는 만큼 이해합니다. 어르신들이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은 없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둥치듯 내뱉는다면
지식인들은 논리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지식과 정보로 포장하여 중언부언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만날 때는 참 신기합니다. 어르신의 한마디 조언이건 지식인의 합리적 논증이건 그래봤자 참된 법칙이나 진리에 가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카프카가 짧은 글에서 이미 설파했다고 저자 문광우는 알려줍니다. 저자는 책의 프롤로그에서 법학을 전공한 카프카가 쓴 법 앞에서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제목에 언급한 법은 진짜 법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 사랑, 삶, 죽음, 인간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시골 사람을 등장시켜 카프카는 그런 것들은 끝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문 앞에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시골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을 옮겨봅니다. 시골 사람은 여러 날, 여러 해에 걸쳐 문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부탁도 하고 뭔가를 바치기도 하고 문지기를 쉼없이 관찰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저주는 투덜거림으로 변한다. 나중에는 문지기의 옷에 숨은 벼룩에게까지 도와달라고 하소연한다. 읽고 시력마저 흐려져서 그는 죽어간다. 우리는 법의 문으로 들어가려는 시골 사람처럼 진리를 찾아 부단히 헤맨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는 진실한 듯 보이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그렇듯 사랑을 염원하지만 그 사랑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나타난다고 해도 한결같기는 어렵다. 내가 변할 수도 있고 나와 너가 변치 않아도 어떤 상황이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인간의 가치체계는 끝없이 유예되고 치환되며 변주된다. 어르신이나 지식인이나 카프카가 말한 시골 사람이기는 네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은 오래전에 읽은 박경리에 대한 소설 토지에서 이미 감을 잡은 바 있습니다. 소설 토지에는 지식인들의 담론과 일반 백성들의 담소가 질박하게 녹아 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삶은 다르긴 해도 높낮이가 있을 수 없는 생명들이었습니다.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생명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삶, 답을 찾지 못하는 삶. 그렇지만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박경리는 저 같은 수준의 사람도 넉넉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긴 이야기로 알려주었다면 카프카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들만을 겨냥해 짧은 글로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고미한 시인들은 카프카보다 더 짧은 비유로 저를 모리에의 늪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카프카나 시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저자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부럽기는 합니다. 기죽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미학 수업을 읽으면서 거창한 이론과 저명한 지식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에야 어렴풋 짐작됩니다. 그건 온 오프라인 접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마당 덕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마당에서 일을 할 때 폰을 통해 지식인들의 강연과 토론에 동참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이웃 어르신들로부터 직접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당에서 카프카 같은 지식인도 만나고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어르신들도 만나는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책 맛보기의 제목을 그리스인 조르바와 카프카 사이에서 어르신과 지식인 사이에서 예술을 만나는 기분으로 정해봅니다. 미학 수업에서 자화상을 설명하는 부분은 특히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렘브란트, 추사 김정희의 자화상이 인상 깊었고 프리드리히의 두 작품을 자화상의 범주에 넣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두 작품은 모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뒷모습이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책에는 수도복을 걸치고 있는 프리드리히의 진짜 자화상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의 두 작품에서 자화상을 더 실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해준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풍경은 그 세계를 느끼는 내 마음의 풍경이다. 먼저 프리드리히의 바닷가의 수도사를 감상해봅니다. 그림은 온통 하늘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면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하늘은 바다와 땅과 함께 가로로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으로 가득 찬 그림 속에 아주 작은 수도사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글로 그려줍니다. 이 그림에서 자연의 무한한 모습은 우리의 정서를 압도한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인간 수도사뿐이다. 수도사는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의 얼룩처럼 자리한다. 그래서 외롭다. 황량함과 고독은 우주 자연 앞에 선 인간의 필연적 조건이다. 낭만주의 풍경화는 무엇보다 무한성의 경험이다. 무한성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신적이다. 그러므로 좋은 풍경화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다. 그것은 명상이면서 꿈꾸기이고 기도이면서 비전이다. 우주 대자연과 광활한 인간 세상 속에 내던져진 한 인간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는 너무나 광대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감히 정면으로 승부를 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이기에 대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미약한 생명을 대표하여 대결하고자 서 있는 수도사에게서 하가 프리드리히가 보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수도사는 허리 아래는 밝은 육지에, 허리 위는 검은 바다에 걸쳐져 서 있습니다. 반은 밝음에 반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수도복으로 감싸고 있다 한들 선과 악을 동시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봅니다. 그는 사람과 동물의 경계에 놓인 어쩔 수 없는 생명입니다. 짐승으로도 살아야 하고 인간으로도 살아야 하는 한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며 처절하게 절규하는 듯합니다. 동물보다는 인간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르는 수도사를 봅니다. 그 수도사의 뒷모습에 화가 프리드리히가 겹쳐 보입니다.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작품은 열린 공간에서 우주 자연과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창가의 여인은 집안의 닫힌 공간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한가녀린 인간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글로 그려냅니다. 한 여자가 어느 실내에 서 있다. 창가에 기댄 채 그녀는 그 밖을 쳐다보고 있다. 그녀가 서 있는 공간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다. 실내는 짙은 녹청색으로 칠해져 있고 열린 문 밖으로 그녀는 고개를 내밀고 있다. 창문 밖으로는 누런 포플러 나무가 정면에 무성히 보이고 그 앞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듯 돛대가 곱게 서 있다. 배는 미지의 세계를 암시한다. 넘어서려는 의지야말로 비루한 일상의 품위를 부여하는 낭만적 그리움이다. 창가의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제멋대로 예술을 감상하는 재미에 맛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는 네모진 틀로 잔뜩 이루어진 공간에서 밖을 내다보는 인간이 있습니다. 창문도 벽도 마룻바닥도 온통 네모입니다. 네모난 틀 속에 갇힌 인간에게는 네모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고 위안이 되리라 싶습니다. 설사 열 수 있는 창이 작더라도 말입니다. 열 수 없는 높다란 창문의 크기가 워낙 커지만 그래도 열리는 창문만큼이라도 살포시 열어 젖혀보는 것은 소중한 행위일 것 같습니다. 흘러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밖을 내다보는 일은 틀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마주보는 일입니다. 창밖에 있는 강물, 배, 구름, 하늘, 나무를 바라보는 일은 추억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미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이 흘러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흘러감은 자유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네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뒷모습은 직선이 아닌 곡선을 염원하는 한 존재를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직선의 완강한 틀 안에서도 부드러운 곡선을 품고자 하는 인간의 뒷모습을 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을 모색하는 화가 프리드리히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렘브란트의 30대와 40대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의 30대의 자화상은 명품들로 한껏 치장하고 있습니다. 명품과 어우러진 젊은 자화상은 명품도 젊음도 돋보이도록 해줍니다. 40대의 자화상에는 명품이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작업하기 편한 수수한 차림새로 일에 열중하는 듯 보입니다. 거의 10년 만에 자화상의 모습이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렘브란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둘 중에 어떤 자화상에 더 끌리게 되는지 가늠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어울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촌스러운 저는 명품 브랜드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명품이 어울리는 사람을 볼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명품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을 보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술 그 자체를 직면하는 귀한 시간일 듯합니다. 명품 브랜드로 외향을 꾸미면 그에 걸맞게 정신과 영혼도 덩달아서 명품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심신일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하지만 반듯한 모범생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찌 가방을 들고 폴로 모자를 쓰면 미를 선도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인지는 물어볼 일이다. 기미와 주름을 제거하면 아름다워진 것 같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가슴을 키우면 시대적 미적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자신이 미를 주도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늘 탓할 수는 없다. 이 사회의 경제가 불필요한 수요로 지탱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꾸민 자신이 유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기 만족감이라는? 30대의 자화상에는 자립한 렘브란트의 당당함과 윤택함이 보입니다. 40대의 자화상에는 오로지 그림 그리는 작업의 깊은 맛에 빠진 그가 보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저자는 30대보다 40대 렘브란트 자화상에 더 끌렸나 봅니다. 그에 대한 감상의 변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부록이란 나이를 이전부터 나는 두려워했다. 얼마나 신조가 굳건해야 미혹되지 않을 것인가.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마음은 흔들림 없는 신념의 연령이 아니라 온갖 아집에 빠져 요지부동인 연령이라고 어딘가 쓴 적이 있다. 삶의 진실 하나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소진해 간다는 사실이다. 일할 때도 우리는 늙어가고 쉴 때도 생명은 녹아든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소중한 것은 여기에 있음이고 지금 살아있음일 것이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노인이 될수록 아집이 더더욱 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한때는 고난을 겪더라도 자기 신념대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실컷 살아본 사람은 더 이상 고집에 연연하지 않을 줄도 알게 되고 타자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한때 고집이 셌던 저의 과거 경험을 남 이야기하듯 말하자니 혼자 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자화상은 추사 김정희의 말년 자화상입니다. 미학 수업을 통해 오랜만에 추사를 만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추사는 19세기 조선의 포스트모던적 예술가였을 수 있습니다. 추사의 파격적인 작품은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격찬받을 정도였습니다. 좁은 조선 땅에 살던 젊은 추사에게 넓디 넓은 중국 땅으로의 여행은 선진화된 세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게 한 이 여행은 추사의 인식을 대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독창성은 전용성을 무조건 회피하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 전용성을 충분히 익히고 녹이고 삭힌 창의성이었기에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하게 아름다워서 추사체로 명명될 정도였고 대유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선의 좁은 세상을 벗어나 본 경험과 유배로 점철되었던 삶과 부천자루와 벼루 10개를 닳게 한 성실한 수련과 수천 권의 책을 가슴에 품게 한 독서가 모여서 추사의 예술 세계가 구축되었다는 정도가 제가 추사에 관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입니다. 미학 수업에서 저자는 추사의 말년 자화상에서 받은 감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화상에는 추사가 쓴 글도 함께 곁들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화상에 적힌 글에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추사는 늙은 자신의 몰골을 그리고 나서 나라고 해도 좋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라는 글을 적고 마지막에 하하 가볍게 웃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름다울 수 없는 노년의 퇴락한 몸을 스스로 직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골이 송년한데 하하 웃음까지 보태는 그 경지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윤택했던 젊은 시절의 추사 초상화와 가난한 노년 시절의 자화상을 비교하면서 저자의 감상평을 음미해 봅니다. 예술작품은 내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채울 때 하나의 사건이 된다. 추사의 말년 자화상은 내게 사건과도 같은 체험이었다. 낡은 단권을 쓴 한 노인네가 화면의 아래편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눈 언저리와 뺨에는 크고 작은 주름이 졌고 두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어려있다. 얼굴의 핏기도 빛발의 노처럼 사그라졌다. 그러나 눈매는 빛을 발하며 앞을 응시한다. 편지 쓸 종이조차 없던 시절, 추사는 자기의 천한 몸이 무뎌질수록 어리석고 염치 없다고 탄식했다. 이 그림은 그 퇴락의 시간에서도 자신을 직시하려 했던 어떤 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을까? 이 사람을 나라고 해도 좋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 나라고 해도 나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다. 나이고 나 아닌 것 사이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추사에게 사실 직시와 운치, 준엄함과 유머는 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늘 정격과 파격 사이의 긴장을 유지한다. 스스럼 없는 정신이 어느 한편에 치우쳤다면 그의 글은 이다지 큰 울림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 울림은 학문과 생활, 예술과 삶이 어긋나지 않은 데 있을 것이고 작게는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올 것이다. 추사의 자화상은 노년에 볼품없어진 자신의 몸을 똑바로 직시한 그 용기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추사의 노년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이와 붓을 가질 수 있었던 가난이었기에 다행스럽습니다.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와 붓을 원했던 예술가 추사였기에 자신의 염치 없음을 탄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치 없음을 스스로 인지한 노인 추사에게서 대유학자의 면모도 읽혀집니다. 저도 노년의 염치 없음을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사는 죽기 사흘 전까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브람스 역시 유서를 작성한 후에도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했던 것으로 책은 전합니다. 중경을 알았던 만 해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추사, 브람스, 마네는 죽음을 앞두고도 아름다움을 쫓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질없어 보일 법한 창작 작업을 꾸준히 이어간 사실에서 예술의 중독성을 느낍니다. 그 중독성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일상에 도움을 주었다면 충실한 습관으로 미화하고 싶습니다. 병을 앓으면서도 환자로서만 일상을 살지 않고 창작 작업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미학 수업 책을 닫습니다.
가끔은 예술을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음과 같은 저자의 말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술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이 작품들을 쓴 시인이나 화가 혹은 음악가와 영혼적으로 어울린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